우리 유형자산 처분 63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라는 건 처분은 팔았다가 아니고 자무상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 2, 3, 4가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작업. 1번 대변에 유형자산 개정 과목 쓰고, 두 번째 취득원가를 쓰고, 세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쓰는데 건물 적혀 있는 거 다음 번호를 쓰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전액, 얘네들 전부 다 합쳐져 있는 금액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상황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첫 번째 매각을 하는 경우로 보면, 자, 매각을 하는 경우로 보면 이걸 70만 원에 팔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방금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 얼마였죠? 매각 전까지 장부 금액이. 자, 앞으로 제가 장부 금액 엄청 자주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은 100만 원에 40만 원 빼면 60만 원짜리죠. 그럼 내 장부에 6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물인데 이걸 팔고 70만 원 받는데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60만 원짜리 팔고 7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이익이라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어느 장부에 쓰든 간에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 장부 금액 60만 원 하고 내가 판 금액하고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결과가 장부에 나와야 돼요. 장부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부에 얼마라고 적어 놓은 거하고 내가 판 금액 차이가 손익이 나와야지. 그죠? 그럼 자, 이걸 분개를 하면 첫 번째 대변에 건물 취득원가 100만 원이다. 차변에 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다음 번호로 해서 4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 팔았다면 얼마 받느냐라는 걸 쓰는 거예요. 70만 원이다. 그럼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자, 얘 둘이 차이가 대변이 10만 원이 모자라죠. 그럼 모자란 대변의 이 10만 원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지우면서 이익받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50만 원에 팔았으면 차변에 받은 돈이 50만 원이었으면 10만 원이 차변에 모자란 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썼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장부 금액 60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작게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건 매각인 거고. 또 우리 처분에 하나가 뭐냐면, 자, 두 번째, 이 건물이 판 게 아니고 전 100만 원에 사서 40만 원 다른 건물을 우리가 철거를 해요. 필요가 없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팔아도 나한테서 없어졌지만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해도 나한테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린 철거를 하면 나한테 지우는 건 똑같아요. 대변에 건물 1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다음 번호 40만 원, 이렇게 쓰는 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니까. 그럼 장부에서 얘를 없앴는데 이 건물 얼마짜리였죠? 장부 가격 얼마짜리였죠? 60만 원짜리였죠?
그럼 60만 원짜리 건물을 지금 없애버린 거잖아. 그럼 60만 원의 손해를 본 거죠. 건물을 없애버리면서. 제 말 이미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 나는 60만 원만큼 우리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분은 판 게 아니고 장부에 지우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철거해서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해서 없애버렸잖아. 60만 원짜리 건물을 없애버렸으니까 60만 원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지금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자 2-1번으로 생각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철거비가 1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철거비가 10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똑같은 이 분계에다 한 번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럼 철거비 들어가기 전에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60만 원 손해 봤는데 철거비 10만 원까지 들어갔으면 이 건물 지으면서 70만 원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그죠? 60만 원짜리 건물과 철거비까지 손해 봤잖아요. 얘 없애면서 철거비까지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자, 철거비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분계된다는 거예요. 대변의 건물 100만 원, 차변의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자, 그럼 얘 지워졌는데 나는 이 건물 철거하는 철거비로 10만 원이 더 들어갔으면 이 건물을 지금 장부에서 지우면서 나는 7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손실 70만 원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이 철거비를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 거는 얘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철거비죠. 얘는 그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건 다른 예제예요. 우리가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토지에 있는 구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서 철거비 10만 원을 지급하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거기에 허름한 건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 지으려고 땅 산 거니까. 그죠? 자, 그럼 그 철거비가 1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철거비인데 이건 사용 중이던 건가요? 아니죠. 땅 사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는데 자, 차변에 그럼 이 철거비는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마음속으로 이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유형자산을 마스터하신 거예요. 토지라고 써야죠. 자, 이걸 왜 토지라고 쓰냐면 땅 산 거죠. 이 토지의 취득 시점은 이 땅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땅을 쓰려고 집안 평탄화 작업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들, 기존 건물을 철거하든 뭐라든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데
취득원가 포함하는 게 차변에 그 유형자산 계정 과목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거죠. 기존 건물을. 이거는 우리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같은 철거비지만 그래서 제가 계정 과목은 이게 이거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때 들어간 거냐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게 뭔 상황인지 파악을 잘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분석해야 되지. 이건 이거다라고 해서 계정 과목 틀리거나 차변되면 틀리시는 분은 이쪽 계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나중 되면.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위에 철거비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되는 거는 사용 중이던 건물인 거고, 사용 중이던 게 아니고 우리가 땅 사면서 있는 건물 철거한 거는 우리는 땅 쓰기 위한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유형자산을 없애는 거래가 있고,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 이 건물이 100만 원에 사서 40만 원 다른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거예요. 불타 없어진 거예요. 불난 거야. 불나서 건물이 사라져도 우리는 건물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불타 없어졌던, 내가 철거를 했던, 팔아버렸던 내장부에 지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변에 건물 없어졌으니까 지워야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다음 번호. 자, 그럼 이제 이 60만 원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60만 원짜리 건물이 사라진 거잖아. 불타서. 우리 불타고 화재 난 거를 재해당했다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린 계정 과목으로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재해 손실이다. 자, 그럼 지금 우린 60만 원짜리 건물이 없어져서 재해로 인해서 사라져서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자, 이건 우리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로 둘로 나눠지는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쓸 수가 있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해 손실이나 아니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중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 중 아무거나 쓸 수 있으면 어떤 거 써라고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재 손실로 기억해뒀다가 얘 쓰라고 하면 얘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가입 유무 상관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은 재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재로 인해 없어지는가 이러면. 그럼 이 재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실 이때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창고에 불나서 재고 자산이 사라졌죠. 자, 얘는 몇 도예요? 자, 우리 공장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 1000만 원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품 1000만 원치가 없어진 만큼 우리는 지워줘야 되니까 대변에 제품 1000만 원이고, 차변에 이때도 재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 대변에 재고 자산이 왔네요. 대변에 재고 자산이 왔는데 이거 물건 판 거에 대한 원가에 포함되면 되나요? 불타 없어진 거지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판 거 아닌 거는 얘는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이라고 해서 따르게 사라졌다라고 꼭 저격 8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써주면 컴퓨터는 바보라서 이것도 팔린 줄 알아요. 그래서 팔린 게 아니라는 사인으로 타계정, 제 손실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 어제 구경 한번 했었었죠. 그걸로 우리가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시험 문제에 이해가 좀 나오는데, 문제가 제 손실을 물어보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이거 물어보는 계정 과목인데 많은 분이 여기에서 고민 좀 하시더라고. 얘는 그냥 제 손실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걸로 해서 자, 어느 정도 받고, 자, 다음 이제 우리 교재에서 무형자산을 보도록 합시다.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 그럼 제가 유형자산하고 이야기할 때에 차이가 이거밖에 없죠. 형체가 있다 없다의 차이인 거지,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같은 거예요.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인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무형자산은 자, 우리 지금 앞 페이지에도 얘가 식별 가능 기업 통제 미래 경제 효익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더 잘 적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 식별 가능하다라는 건 형체의 식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삼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요. 그럼 어디 브랜드 옷인지 알겠죠? 그죠? 혹은 제 왼쪽 가슴에 바나나 킥이 있어요. 그럼 어디 브랜드 건지 알겠죠? 바나나 킥은 모르겠나요? 나이키 마크 그런 게 있으면 어디 건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저거 어디 거야? 또 어떤 기술이 있으면 어디에 특허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디 거다라는 걸. 그리고 방금 말했던 제가 삼선이나 바나나 킥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쓰면 상표권 도용으로 큰일 난다는 거 알죠? 그거는 그 디자인을 그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디자인권,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으로서 인식되기 위해선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효과를 가져다 줘야지 우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자산이, 우리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냐라는 의미가 자산인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 자산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 창출한다. 그래서 그 영어로 에셋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 혼자서 나 대단한 거 알고 있어 막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난 그것만 해버리면 끝나. 내 재산 1억 벌을 거야, 1억 있어. 나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남이 먼저 그걸 쓰든 말든 내가 못 쓰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특허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의 종류들이 있는데, 자, 무형자산 계정 과목은 조금 안타까운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법하고 회계가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쓰질 않고, 그리고 유럽 걸 가지고 오긴 했는데 유럽 걸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일본이 먼저 유럽 걸 가져와서 번역해서 한자로 써둔 걸
세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그걸 우리는 한자를 잘 아니까 그걸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 스타일로 바꾼 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이상해지는 걸 이제 우리나라가 막 바꿔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40년이 지나가 온 건데, 자 그럼 이 무형자산이 우리가 처음 생길 때에는 우리나라가 무형의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상상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한미 FTA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그 때 농민들이 막 국회 앞에 소 끌고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었었죠. 한미 FTA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의 무형자산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한미 FTA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듣고 필요한 음악이 있으면 소리바다다 뭐 이런 곳에서 음원도 무료로 다운받아 쓰고 마음껏 편하게 짝퉁 테이프 길거리에 팔면 테이프 가격에 음악들이 있는 거 쓰고 하다가 FTA 이후로 무형의 자산을 이제 침범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걸로 강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무형 자산이 세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예인이 먹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작곡가 작사가가. 옛날에 TV에 어디 작사가 작곡가가 나와. 걔네들은 힘든 그 뭐냐 글 쓰는 사람들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이었죠. 옛날에는 음반사, 기획사, 노래 부르는 연예인 이 사람들만 돈 벌다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작곡가가 노래 한 곡 그 여러분들이 200원 주고 노래 하나 사면 작곡가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이 작사가고 그 다음이 가수가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 하나 잘 만들어도 먹고 사는 세상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얘들은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개정 과목 체계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떡볶이집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떡볶이집 하려고 들어가면 권리금 줘야 되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77년도에 그때도 권리금은 있었는데 프랜차이즈는 없었어요. 77년도에 프랜차이즈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그 시절에 기억이 없어요. 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옛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절에 프랜차이즈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영업권이 프랜차이즈를 한국말인데 권리금이라 말하니까 어감이 안 좋아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업권을 볼 땐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를. 그럼 우리 권리금 가지고 생각했을 때 자 봐요. 방금 제가 떡볶이집 하고 있는 곳에 떡볶이집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권리금 1억을 줬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1억 주고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외부 사람들도 1억 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이 돼요. 영업권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빈 가게에서 떡볶이집을 차려서 떡볶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리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갔어요. 은행에서 저한테 재무상태표 가지고 오래. 그래서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이 가게 팔면 권리금 1억 받을 수 있겠는데 내 무형자산에 나 혼자서 영업권 1억 있어요. 은행이 절 미친놈으로 보겠죠. 한마디로 나 혼자서 떠드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건 되고. 그래서 영업권은 권리금이라 생각하셔서 영업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를 않는다.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 이 뒤에 적혀 있는 거예요. 매수 합병이라는 사업 결합 시 순자산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 눈에 한눈에 들어오나요?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권리금이 이런 거예요.
A라는 회사에 재무 상태표가 있는데 자산으로 제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고, 자, 그리고 기계 장치가 그래도 500만 원짜리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단기 차입금이 20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요.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자, 이 기업을 우리 회사가 인수합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얼마 주고 A라는 회사를 사면 될까요? 우리는 인수를 하면 제품도 내 거고 기계장치도 내 거지만 이 빚도 내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얼마 주고 사면 되죠? 1,200만 원 주고 사면 되겠죠. 아니, 죄송해요. 1,300만 원 주고 사면 되겠죠. 방금 산수 잘못한 거예요. 미안해요. 1,300 하면 되겠죠. 방금 1,200 했더니 시라시가 인상을 빡 썼어. 그래서 산수 잘못한 거 바로 알았어요. 그렇게 사인을 보내줘야 제 실수를 금방 빨리 찾아요. 자, 그럼 지금 왜 1,300 주고 살 수 있다는 말 이해가시나요? 왜 1,300 주면 살 수 있죠? 얘 1,500인데 200 내가 갚아야 되니까 1,300 주고 사면 되잖아. 그죠? 그게 우리는 지금 얘가 나머지가 자본이 1,300이라는 거고, 이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순자산 1,300짜리라서 1,300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1,300 주고 사면 되는데, 자, 우리 회사가 이 회사를 사요. 자, 그럼 이 회사를 구입을 하면 차변의 제품은 나한테 들어올 거고, 기계 장치도 들어올 거고, 1,000만 원짜리 그대로, 500만 원짜리 그대로, 또 대변의 단기 차입금도 나에게 그대로.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인수를 했으면 이제 난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사는 거. 그럼 현금으로, 자, 돈을 줬어요. 근데 나는 이 회사한테 2천만 원을 줬어요. 자, 왜 2천만 원 줬을까? 왜 2천만 원 줬냐면, 이 회사가 눈에 보이는 자산은 1,300밖에 없지만 이 회사의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거에 무형의 우리가 권리금을 인정했기 때문에 돈을 더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거 사면 그 집기라든지 이런 식당 안에 집기라든지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것들 있죠. 그 금액 전부 다 하고 그 집기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토탈 얼마에 합시다가 권리금이 섞여 있는 거죠. 실제 집기 팔면은 뭐 몇백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주고받죠. 그럼 지금 우리는 내가 줘야 돼 순자산 금액을 초과한 이 700만 원, 이 돈을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예요. 이 순자산을 초과해서 지급한 이 금액이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리금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영업권은 이렇게 구입하는 게 외부 구입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서 맨 땅에 갑자기 영업권이 생겼다고 차변에 쓰면 대변에 뭐라고 쓸 거예요? 돈 나간 걸 실리스니까 측정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산업재산권 얘 불륜대 우리나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계정 과목을 쓸 거라 상상을 못했거든. 근데 지금은 얘도 써요. 특허권도 계정 과목 쓰고 실용신안권. 지금 우리들은 실용신안권, 특허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디자인권, 상표권. 지금 시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산업재산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나라는 썼어요.
근데 나중 되면 이제 얘네들 다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분류로 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점 찍혀 있는 애는 다 계정 과목이고 광우권 있고 자 개발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부 창출한 영업권을 인식 안 하는 거지 개발을 한 걸 인식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업권 권리금 나 혼자서 얼마 권리금 받을 수 있다고 떠드는 거 인정 안 한다는 게 영업권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 안 한다는 거고 개발은 장려해야지.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엄청난 장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연구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개발 단계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완성 단계가 있어요. 그럼 연구 단계는 이제 얘를 판다면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도 아니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얘가 시장성이 있을까 시장성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연구 단계인데 이때 들어간 비용은 회계 처리를 차변에 연구비 혹은 경상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는 전부 다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개발 단계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이때 들어가는 돈은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얘도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그랬다가 드디어 완성을 했는데 완성했다라는 건 뭐냐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경우 이때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완전히 조금이라도 애매모하다 성공 못한 거예요. 자산 인식 요건에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식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는 개발비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였나 그제였나 우리 수업하면서 계정 과목 끝에 여, 비, 료, 괄호 끝나면 비용인데 하나 빼고요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B자로 끝나는 거. 그 유일한 하나가 개발비 이거예요. 개발비. 그럼 이 개발비는 근데 개발비 앞에 수식어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비용인 거고 순수하게 개발비라는 이 세 글자 쓰는 계정 과목만 무형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거 이런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우리 개발 단계와 완성 단계의 경계가 애매하다면 완성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니까.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세무이금에 자주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럼 모르는 거지. 뭘 아는 거하고 애매하다 그래. 알면 명확하게 근데 아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그처럼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대. 애매하대. 그러면 완성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완전히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건 완벽한 충족도를 다 못 갖춘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만이 아니고 이제 FTA 이후로 우리나라는 결정을 했어요. 계정 과목을 외래어로 쓰겠다고. 외래어를.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그냥 그대로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얘네들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소프트웨어는 계정 과목 뭐냐고. 그럼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답을 해요. 계정 과목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는 시험에서 ERP 소프트웨어, ERP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라고 쓰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무형자산 이제 계정 과목들인데,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이라고 있는데, 자 무형자산 상각 방법에 대해서 이론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선택할 시 우리는 정애법을 사용해요. 자, 그럼 우리는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 내용 연수 20년 초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영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 선택 가능하나 간법법이래. 선택 가능하나 우리는 간접법을 써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관습적으로 직접법으로 자, 이게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오는 보기의 예문들이에요.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을 한다. 무형자산 상각한다. 땡.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시 정률법을 쓴다. 땡. 무형자산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땡.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오답 지문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키워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무형자산을 관습적으로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건데,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형자산을 취득을 해요. 차변에 개발비 100만 원이다. 대변에 돈 지급했겠죠. 자, 이런 개발비를 우리가 정액법으로 5년간 우리는 잔존가치 없이 상각을 한다면 얘를 우리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 잔존 가액이 없다면 그럼 그냥 5년간 5로 n분의 1 하면 매년 20만 원씩 상각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상각한다고 해요.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차변에 우리는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얘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고, 그럼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인데 대변에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이다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대변에 개발비라고 대놓고 그냥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죠? 개발비의 장부금액 개발비 80만 원이 되겠죠. 바로 이제는 차음 계정 다는 게 아니라 그냥 80만 원만 차변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가 취득을 2019년 1월 1일 날 했어요. 1월 1일 날. 자, 그리고 이 우유 개발비를 취득을 했는데 이 개발비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정해법 잔존 가액은 없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 12월 31일 상각전 장부 가액이 80만 원이에요. 상각전 장부 가액이 8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제 2020년 12월 31일 날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자,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은 20만 원이죠. 자, 강은견 씨, 왜 20만 원인지 이해가 안 나요? 오케이? 이해했다 그러면 나 설명 안 해줘. 이해가 나요? 5년인데 장부가액 80인데 왜 20만 원인지? 준호 씨 이해 갔어요? 자, 잘 봐요. 얘가 취득 원가인가요? 장부가액인가요? 지금 제가 적은 게 장부가액이죠. 무형자산은 장부가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일 거잖아요. 잠시만 우리 몇 분 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상각하고 나서 장부 금액이 여러분들 8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얘가 2019년 1월 1일 날 샀고 2019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상각을 하고 나면 장부 금액이 80만 원 될 거잖아요. 그럼 취득이 19년인데 장부가액이 80만 원이라는 건 2019년 12월 31일 날 한번 상각한 금액이 80이라는 거예요. 그럼 총 5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한 번 깎은 금액이니까 우린 잔존 내용 연수 4년 쓸 수 있는 게 80만 원이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장부 가액을 주면 우리는 감가상각 비교할 때 무조건 정해법 나올 거예요. 그럼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 버리는 거예요. 장부 가액을 주면. 그런데 취득 원가를 주면 그러면 잠깐만요. 취득 원가를 주면 그러면 우리는 총 내용 연수로 나눠 버리면 돼요. 지금 쟤는 100만 원에 사서 20만 원 한번 상각해서 80만 원짜리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문제 가지고 보면 장부가액을 주면 80만 원이다라고 지금 쳤죠. 그러면 얘 잔존 내용 연수는 지금 5년짜리인데 1년 상각한 거잖아. 2019년도에 샀으니까.
그럼 1년 상각한 거니까 4년으로 나누게 되면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취득원가를 준다면 100만 원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그럼 총 내용 연수 5로 나누면 20만 원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모에서 나눠주게 될 연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계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금액을 써줘야 돼. 그럼 금액은 우리가 산출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장부가액을 주는지 취득원가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으로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